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악마팀장TV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더니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다 아시는 거죠. 윤석열이 어제 헌법재판소 7차 변론, 지금 예정된 게 총 8차 변론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변론을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7차 변론에 나와서 젖따위 소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원고를 써서 정교하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튀어나오는데, 옛날에 그 강유정 국회의원이 나르시스트다, 윤석열은 자기 도취, 자기애가 너무 심해서 그 수준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도 분별 있고 살이 있는 초등학생은 저런 말 안 하죠. 자기가 반장 선거에 출마해서 혹은 자기가 반장인데 연설했는데 박수 안 쳤다고 학생들을 패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초등학생이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유치하고 치졸하고 한심해서 참 논평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이타행님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이가 또 되지도 않는 말을 또 했죠. 계엄군이 출동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맞았다, 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실탄까지 챙겨온 군인들, 특전사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맞았다니,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정말 사이코패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2년 반 넘게 있었다는 게, 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다는 게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벌어질지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표현할 단어가 없죠.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제목을 달까 고민하다가 저세상급? 약간 좀 인터넷 용어이긴 한데 이걸 골라봤습니다. 정말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전 초동생 살해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많은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는 계엄 정권 극우의 하수인이 된 교회 고개를 못 들겠다, 이 기사인데, 한겨레 신문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그맨 강성범 씨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앞으로 고정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강성범 씨가 과거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들께서 한겨레 따위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한겨레는 걸러야 된다,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한겨레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비판을 하되, 지금 한겨레만한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한겨레, MBC, 경향신문, 이런 언론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겨레 내부는 조선일보처럼 사주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획일화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아쉬운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그 윤석열의 내란 사태 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MBC, JTBC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만 유튜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기성 언론들이 취재, 탐사 보도, 의제 발굴, 어젠다 세팅, 키핑 이런 걸 해줘야지 그것이 또 유튜브에도 전파가 되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한겨레의 강성범 씨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새겨듣고, 또 민주당에서 필요하면 또 쓰면 될 일입니다. 한겨레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저도 한겨레를 때로 비판할 적이 있습니다만 좀 불편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MBC가 만민교회를 비판했다가 거의 방송국이 점령당할 뻔한 일이 있고, 순복음교회에 일요일날 불법 주차가 엄청 심합니다, 주변에. 그걸 한번 보도를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종교 탄압한다고. 언론사가 그래서 종교를 비판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지금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개신교, 국내 최대 종교 세력인 개신교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엄 정권 극우의 하수인이 됐다, 이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성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개신교가 종교로서의 제자리를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극우를 배척하는 그런 참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용손짜장이 와주셨네요. 한겨레 경향의 여기자들은 국민의힘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데 민주당 관련해서는 17년 전 것까지 찾아내서 지적하는 꼼꼼함을 보여줍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네, 뭐 한겨레 신문이 다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겨레 신문에 어떤 그런 다양성이 있다, 내부에서 그런 점 우리가 알고 한겨레 신문에게 비판을 하고, 또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도 주인이 없죠. 자, 윤석열이 이제 8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인데 헌재가 변론을 연장하지 않으면 변론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헌재 나들이도 끝나는 거죠.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자, 동아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대전 초등학생 참변에 대해서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지금 특별한 긴급하게 여러분과 공유해야 될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장 비중 있게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은 뉴스는 역시 윤석열의 어제 헌법재판소 7차 변론에서 드러낸 아주 저급하고 유치하고 치졸한 윤석열의 정신세계, 이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윤석열이 어제 시정연설 때 야당에서 박수를 안 치고 고개를 돌리더라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이런 방향에서 짤 테니까 국회에서 협조해달라, 또 국민들에게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보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의 정책 방향,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조를 하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작년에 국회 시정연설에 안 나왔죠. 개원식에도 나오지 않고. 그때 왜 안 나오냐고 했을 때도 가봤자 야유밖에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겠느냐, 정진석이 자기가 가지 말라 그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그때도 많은 민주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었는데, 윤석열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언행을 하니까 경호처에서 윤석열 삐끗한 소리만 해도 가서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이 집권 이후에 집권하자마자 정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정부 고위직 인사를 제 멋대로 하고 예산도 과학기술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이런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당연히 비판을 하는 거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윤석열을 심판해 준 거잖아요. 그 결과로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이 됐는데 그런 현실을 다 부정하고 박수 안 쳤다고 계엄을 실행했다고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으시겠지만 한번 같이 영상으로 윤석열의 어제 헌재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아마 좀 듣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이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자, 윤석열은 사고방식이
본인이 북한을 비판하고 중국을 비판하지만 독재자의 사고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북한에 가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연설을 하거나 어디에 공식 행사에 등산하면 전부 다 물개박수를 치죠. 본인이 그런 걸 원했다는 겁니까? 민주국가에서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야당에서 청문회를 해갖고 부적격 의견을 내도 윤석열을 다 임명해버리잖아요. 아무리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도 다 임명해버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기가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조금도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게 그래서 탄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문명국가 이야기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압축적 민주주의나 경제에서 압축적 성장을 한 이 세계가 놀라는 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만든 게 누군데 지금 문명국가 탓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작자입니다. 이런 작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한 거죠. 독재자입니다, 윤석열은. 그래서 지금 계엄에 성공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팀장 TV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미미하지만 아마 방송을 못했거나 뭐 한 1000명, 뭐 5000명 잡아가면 저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방심위에서, 방통위에서 차단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 MBC, 경향신문, 한겨레, JTBC에 단전 단수도 하는데 김어준 총수도 체포해서 수방사에 가두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가만 놔뒀겠습니까? 무슨 문명국가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그리고 윤석열이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온 이유가 박수를 안 쳐줬다. 많은 언론 또 이 윤석열의 발언을 직접 접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계엄의 내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계엄 때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 폭행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윤석열의 발언을 길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기사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발언을 얻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소추위원당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180도 뒤집어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인데 윤석열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루즈벨트나 레이건 대통령이 수백 번 한 적이 있다. 이거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만 어디 루즈벨트하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자기를 비교를 합니까? 저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별개로 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히 다른 거부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본인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이 온갖 불법과 위법과 탈법과 범죄 혐의가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감사원, 경찰 전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자가 왜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대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비판하는데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제가 악마팀장 TV 시작하면서 제가 말한 내용의 한 80%가 윤석열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제 윤석열만 나온 게 아니죠. 어제 이상민이 나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 한 가장 나쁜 인사 1번이 저는 김용현이고 그 못지않은 나쁜 인사가 이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상민이 나와서 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민이 소방청장에게 했고 소방청장이 서울 소방청장에게 하고 또 소방청 차장도 나오고 그리고 그 언론사도 구체적으로 다 나왔는데 윤석열에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쪽지가 있는 걸 멀리서 이렇게 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하는 전화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귀가하는 도중에 쪽지를 본 기억이 나서 전화를 해서
나와서 혹시 상황에 무슨 잘 안정적으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지 혼란은 없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잘 당부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지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은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지시를. 그리고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그런 중요한 헌법을 침해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고 쪽지에 적어놓은데 몸발치에서 그걸 봤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이걸 듣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과 이상민은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마구 짓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하고 이상민은 너무 닮았어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사, 이상민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고시를 통과한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는 게 검사 판사가 됐다는 게 지성을 갖추고 상식과 논리를 갖췄다라고 전혀 볼 수 없다는 걸 이 두 사람이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은 한국일보의 사설입니다. 윤석열 감싸기에 책임 회피 급급한 이상민 개탄스럽다. 개탄스럽죠. 자, 이상민이 헌재에 나와서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의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판사 출신인 이상민이 사안의 본질인 계엄 발령 법적 요건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지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자, 윤석열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리한 궤변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이상민이 진실보다 윤석열의 얄팍한 논리를 좇으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건 볼썽사납다. 아무리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태원 참사를 당했다고 생각한다지만 법조인의 양심과 국무위원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는 없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의 핵심 측근들, 윤석열과 윤석열의 핵심 측근들은 양심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과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벌떼같이 공격해서 그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양심 선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자, 스윗드림님 이상민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죠.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 때 이미 끌어내렸어야 됩니다. 라파엘라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국민 수준을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겨운 인간들이죠. 자, 보리코끼리님도 와주셨네요. 저런 간 소리를 하는데 그걸 따르는 인간들이 30%나 된다는 게 그게 더 놀랍죠. 저도 보리코끼리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상민, 최상목이 전직 마법사 출신들인 듯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마법사 출신이라는 말이. 자, 어제 또 한번 권성동이 황당한 짓을 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권성동이 했는데 이 여당 아닙니까? 어쨌든 아직 대통령이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이 자가 어제 야당이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모반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40분 동안 민주당을 44번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전과 철학과 정책은 하나도 없고 민주당 44번, 이재명을 18번 외치면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정당이 제2당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을 오랫동안 행사한 집권 세력이었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엄을 선포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까? 국회에 군인을 특전사를 출동시키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원장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려고 했던 게 이재명 대표입니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을 잡아서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려고 했던 게 이재명입니까?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까? 도무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견제 감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때려잡으면 그게 독재 국가인 거죠. 정말로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정말 그대로 돌려주면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할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하듯이 권성동도 권성동하고 권성동 부인하고 관용 차량, 법인카드, 뭐 사돈의 팔촌까지 압수수색 100번 이상 해서 그걸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싹 다 기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죄인 취급하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조금만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 군대 출동시켜서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실탄을 준비해서 가서 그렇게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 그때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정책에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외교 관계라든지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연금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교육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의료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세력을 모조리 다 제거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하고 북한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이자도 검사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사와 판사 출신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을 2명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둘 다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역시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사 출신들이 주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도 검사 출신이고 권성동도 검사, 권영세도 검사 출신입니다. 자, 법조인들만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적어도 이 검사 출신들은 일반 시민들과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일반 시민들을 그냥 자신들이 다스려야 될 통치의 대상, 우매한 백성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리스님 말씀, 정권 내주기가 끔찍히도 싫은 거죠. 맞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생결단으로 나오고 있느냐? 윤석열이가 형편없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본인이 국정원 운영을 하면서 반칙, 위법, 탈법, 불법을 너무 많이 저지르면서 거기에 다 끼워준 거죠. 그러니까 다 나라를 갖다가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 행태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치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물러나면 그게 드러날까봐, 처벌받을까봐, 혹은 자기가 그런 기득권과 그 권력과 재산 증식 수단을 빼앗길까봐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공범이니까 이렇게 막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저급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저급한 사람이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직을 다 같이 불법적인 일, 범죄에 연루를 시켜서 약점을 다 잡아버리는 거죠. 같이 해먹었잖아 너도. 그러면 물러나라 소리 못합니다. 아주 양아치 조폭들이 하는 짓을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줄줄이 다 엮여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라고 했더니 민주당 44변, 이재명 18번 이야기하는 이런 교섭단체가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로지 반 이재명, 반 민주당만이 제1의 정책이고 제1의 철학입니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어요? 자, 경향신문. 계엄은 사과를 했지만 남 탓을 했습니다. 민주당 탓입니다. 국정은 자화자찬. 후한무치합니다. 권성동은. 자, 권성동이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서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영락없는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윤석열 판박입니다. 정정원님, 정말 저것들 뽑아주는 인간들이랑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죠. 제가 경상북도 경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국민의힘을 묻지마 투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제 인간관계가 확 줄어들었어요. 자, 화도 나지 않는다.
정말 제가 이거 매일 이렇게 악마팀장 TV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매일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거 화를 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실소가 막 터져 나옵니다. 화가 났다가도. 자, 민은정님, 이재명 대표 연설하고 권성동 대표 연설을 보면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뭐 오락가락했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언론이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게 말하자면 유연성이 있는 거죠. 너네 말도 들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고집하지 않겠다. 여당이 그렇게 요구하면 타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연합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말하면 오락가락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을 국민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해야 될 내용이죠. 올라가고 민주당 44명, 4번, 이재명 18번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이야기하고 트럼프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행태와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저는 정당 해산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스윗드림님, 제 경상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 고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15에서 20% 되려나요? 네. 그냥 짝대기 꽂아놓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당선됩니다. 자, 제가 어제 인권위 이야기를 하다가 미처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했는데, 자, 인권위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 체제 성숙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소외된 자, 약자,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힘없고 돈 없고 정보 없고 백 없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라고 만들어 놓은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아무리 헌법이 법률이 인권을 보호하려고 해도 반드시 인권 침해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서 포괄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제를 하라고 인권위를 만들어 놨더니 윤석열이가 죄다 반인권적인 사람만 인권위원으로 앉히고 인권위원장으로 앉혀서 인권위가 극우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옹호 위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인권위원회가 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안창호 지명이 이런 인권위 퇴행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의 등장 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퇴행을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인권위의 퇴행, 공화주의의 퇴행, 삼권 분립의 퇴행, 군의 정치개입 금지의 퇴행,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퇴행,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어쩌면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이렇게 극우적인 인사로 채워서 자기의 인권을 옹호하도록 만든 이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일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이 내려질 때 극우 세력들이 몰려와서 인권위를 애워싸고, 자, 공무원들에게 시진핑 욕을 하면 보내주겠다. 제정신입니까? 옛날에 김정은을 욕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아니, 지금 우리하고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욕을 해야지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이 유치하고 이 참담한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멀쩡한 인권위 공무원들이 지나가는데 시진핑 욕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무슨 격투기 유튜버까지 가갖고 폭력을 갖다 선동하고 했다고 어제 MBC 등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또 황당한 것은 얘네들이 얘네가 뭐라고 인권위 건물을 애워싸고 취재하러 온 언론사들에게 소속사와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언론사만 보내주겠다. 근데 또 기자들이 소속사가 뭐예요?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얘네들이 뭔데 소속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왜 대답을 해줍니까? 너무나 한심합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자, 인권위원인데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입니다. 자, 이 사람 상임위원이죠. 여기도 상임위원입니다. 이충상도. 자, 여기 남규선 씨까지가 상임위원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인데 윤석열이 임명해 놓은 이런 사람들이 이 위에 6명이 인권위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에 찬성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 저기 보훈사 주지스님이죠, 이분은 불참을 했고 5대 4였다가 안창호까지 가세해서 6대 4가 돼버렸는데, 자,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 검사 출신,
이한별 씨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충상 판사 출신 변호사, 자,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이런 자들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하고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문정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이 많은 직원들이 윤석열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끝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니, 이 부끄러운 짓은 이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의 설치 목적, 역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인권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런 반인권적인 사람들이 장관급, 차관급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와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저도 KBS에 있을 때 KBS가 황당한 보도를 내놓을 때 부끄러웠거든요.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의 질타를 받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KBS를 떠나고 싶었어요. 민주당의 서울시청 집회 때 그 근처에서 발견된 친북단체의 전단지를 민주당 집회와 연결시키라는 당시 정치부장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정치부장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질책을 받고 보도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KBS를 계속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였습니다. 자, 인권위 직원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참담함, 그보다 더 심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꽂아놨죠. 아니,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를 안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은행 금고를 지키라고 시큐리티 직원을 채용했는데 도둑놈을 채용해 놓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권위원들에게 이렇게 반인권적인 사람들만 가득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김용원은 부산에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다가 경찰이 변태 영업 톡을 나오니까 적발돼놓고 그 자리에서 경찰의 뺨을 때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동행 취재 나왔던 KBS 기자를 기소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충상이라는 이 사람은 이태원 그 참사에 안타깝게 희생된 그 죽음 앞에서 지네들이 놀러와서 죽은 거 아니냐, 국가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인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안창호 위원장은 동성애 반대자이잖아요. 아니, 동성애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앉히면 안 되죠. 인권위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잖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꽂아 넣었습니다. 자, 아쭈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지훈님, 어제 손석희 질문들 보면서 팀장님 작품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당연히 떠오르고 너무 그리웠습니다. 주 단위라도 제2의 모양으로 방송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노잼 방송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작자가 되면 제가 제작을 총괄할 때는 유잼 방송을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원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진행을 맡아서 하니까 이게 노잼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서 제가 제작을 총괄할 수 있으면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못지않은, 정치합시다 못지않은 유잼 방송을 제가 만들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제 손석희의 질문들에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도 나오시고 정준희 교수도 나와서 제가 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이유가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저를 잘 모르시거든요. 저는 CP입니다. KBS에서 CP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 기획하고 만들고 론칭하고 이런 게 제 경험 대부분이 그런 분야에 있고요. 제가 평기자 이후에는 TV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평기자 때는 제가 보도를 해야 되니까 출연도 하고 리포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2015년 말 이후에는 제가 전부 CP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야에서 제 경험을 살리고 싶은데 제작비 펀딩 이거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까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KBS에 있는 그 자원을 다 쓰고 직접 지출 비용만 한 회당 3천만 원씩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소속된 기자들의 인건비, 스튜디오 비용, 촬영 감독, 이런 것까지 공간 다 합치면 회당 한 1억 정도가 들었을 겁니다. 물론 밖에서 만들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KBS를 퇴직하고 제가 받은 퇴직금으로 지금 스튜디오를 차려갖고 지금 혼자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의 자원을 동원할 수준
수준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어제 담대한 목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내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실버 버튼을 받겠다라는 담대한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까지 축적된 어떤 역량과 또 그때까지 빌드업된 자원들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권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좀 샜네요. 자,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태호 기자입니다. 저보다는 좀 선배인데요. 저랑 외교부 출입할 때 같이 출입을 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전단수 쪽지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냐?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권태호 논설위원 실장이죠. 이분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많았는데 윤석열은 보호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이상민 자기가 뒤집어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했는데 논리가 서지 않았다. 이게 윤석열하고 이상민 너무 똑같죠. 자기가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아랫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나왔는데 신원식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때로는 극우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년에 국방부 장관이 1년이 되기도 전에 9월 달에 교체돼서 가을에 있는 장군 인사를 못하고 국가안보실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 범위를 넘어선 정상적인 보수의 범위를 넘어서서 극우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원식 실장이 어제 헌재 변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안가에서 작년 3, 4월 때부터 윤석열이 비상조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자기가 김용현한테도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도록 네가 잘 설득해라. 그리고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에게도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쭉 견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현하고 윤석열이 사고를 쳐버린 거죠.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중국에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신원식 이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인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차마 그럼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을 알게 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첼로 켜는 공학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요즘 회사는 좀 안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큰 혼란과 그런 불안감을 느꼈을 텐데 지금 안정화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권태호 기자의 뉴스 브리핑이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에 매일 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열정적으로 뉴스 브리핑을 올리고 있으니까 뉴스 브리핑만 봐도 이 권태호 기자의 뉴스 브리핑만 봐도 그날의 이슈와 쟁점이 다 정리가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겨레 신문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는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윤석열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친구자 윤석열이 심어놓은 선관위 사무총장조차도 부정선거론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어제 헌재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정선거론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선관위 직원들이 그 부정선거에 전부 가담을 해서 다 묵인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투표하고 개표 업무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다 동참을 하고 여야 참관인도 다 동참하고 선관위 직원들도 다 동참을 해야지 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셨던데 선관위 직원들이 너무 게을러서 그런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이 일 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부정선거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올리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나 여러분들 주변에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 계실 텐데 한번 물어보세요. 투개표의 업무 지원을 나가면 하루에 막 10만 원 정도 일당 받고 나가서 봉사하시는 건데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 기자 수첩 칼럼이 하나 실렸던데, 제가 이런 주장을 악마팀장 TV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 주장, 제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칼럼이 실려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바이든 날리면에서 계엄으로 끝난 윤퇴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002년 윤석열이 집권하던 해죠. 그해 가을, 집권 한 4, 5개월 됐을 때인가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 실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경위야 어떻든 부적절한 표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때 사과 문안도 검토됐지만 묵살됐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 인사의 얘기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땡땡땡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고 우리 국회를 향해 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내부에서 사과론이 나온 건 설사 국회라 해도 야당의 비속어를 쓴 셈이니 잘못이라는 상식적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커녕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윤석열이 사과했다면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에서인지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한 주장을 강변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경험이 12.3 불법 계엄으로 이어진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고 짚었다.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되고 그에 따라 현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적 경험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정확히 봤다며 이후 윤석열이 독선적으로 변해갔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은 탄핵 심판에서 바이든 날리면의 공식이 놀라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은 여러 관련자의 진술로 증명된 계엄의 실체를 교묘하게 흐리는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흔들고 있다. 무슨 지시를 했는지도 슬며시 감춘다. 그 혼란이 다른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이라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진영 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식이다. 자, 좀 뛰어넘어서 윤석열의 지금 모습은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니라 바이든 날리면 때 시작돼서 집권 내내 누적된 퇴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 저는 이 윤한준 기자의 칼럼이 정확하게 제 생각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윤석열의 내란의 씨앗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인간 사냥할 때 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검찰총장이 이 정도 권력이면 경찰, 군, 감사원까지 다 장악하는 대통령이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네.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지시를 내리면 검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수사를 해서 뭐라도 잡아오고, 언론이 알아서 윤석열 입장을 다 대변해주고 윤석열을 옹호해주고 조국을 나쁜 사람 만들고 해주니까, 야, 이거는 내가 대통령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본인과 김건희의 각종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걸 덮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그런 생각이 점점점 강하게 굳어지고 있을 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됐고,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기면 이게 다 사실로 다 만들어주는 거라, 내 주변에서. 본인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된다. 계엄을 저질러갖고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지도자 다 체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하고, 그래도 검찰과 군과 언론에서 자기를 다 옹호해주고 자기가 한 말을 전부 포장해주고 미화해주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뒤바꿔주고 그런 망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윤석열에 대해서 설사 보수 언론이라 할지라도, 설사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윤석열이 이렇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런 말에 대해서 내 말을 거짓으로 뒤덮을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통하니까 계속해서 한 겁니다. 야, 이거 안 되는 게 없구만. 나는 신이야. 이렇게 믿은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헌지에서 하는 짓거리도 바이든 날리면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주장하면 보수 언론에서 스피커가 돼갖고 모든 근거라든지 이거 다 찾아서 나를 옹호해 줄 것이고 합리화시켜 줄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줄 것이고 인권위에서 해줄 것이고 극우 세력 개신교에서 해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냥 막 짓거립니다. 그냥. 자, 내가 오늘 뭐라고 했지? 박수 안 쳐서 계엄했다.
그러면 박수 안 친 게 얼마나 잘못인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국힘에서 또 주장을 만들어내고 개신교에서 지지하고 박수를 안 쳤다니 계엄할 만하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엄군이 시민을 공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공격을 당해서 계엄군이 다쳤다 이런 주장을 하면 또 많은 세력들, 언론, 검찰, 인권이 국힘 나서서 오히려 시민이 계엄군을 공격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엄군을 공격해서가 내란이다. 이렇게 또 만들어주겠지. 이런 망상 속에서 끊임없이 저런 헛소리를 재생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난 계엄 정권 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 한겨레 신문이 이 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천주교는 윤석열이 명태균 사태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쏟아져 나올 때 천주교에서는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인가. 근데 개신교에서는 큰 교단에서 대형 교회에서 시국선언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 기독교를 이런 배타적인 면이라든지 극우적인 면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의 목회라고 해야 되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말씀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들어보고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을 빨갱이라고 또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이 교회 내에서 자정 능력은 상실된 것은 아닌가. 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교단 전체를 바꿀 만한 그런 내부적인 동력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인 신진욱 교수님이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칼럼을 실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제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진욱 교수님은 이 칼럼을 쓰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토요일에 정광훈이 광화문에서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를 끝까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칼럼을 쓰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인 이 집회에 교인, 당원,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직접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자, 영상까지 봤는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극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해서 관찰했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 이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가 특별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대의 연사들은 계엄을 칭송하고 헌법재판소 파괴를 외쳤고 공산당, 종북좌파, 민주당 간첩, 빨갱이 노조를 죽이자, 처단하자, 절규합니다. 그런데 무대 아래 시민들은 증오의 눈빛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서 전달되는 감정은 진실한 애국심과 자부심, 감격, 헌신, 그리고 두려움이다. 이처럼 광기 어린 지도자와 선한 의도의 대중이 만나 일어나는 거대한 폭력, 누구도 악인이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집단적 악행에 동참하는 비극,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12월 살 우리는 이런 파시즘의 시간이 오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시작은 위로부터 쿠데타였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석열은 극우 사회 세력을 정치 무대로 끌어들였다. 지금 상황은 극우의 차원도 넘어섰다. 극우는 위험한 존재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도는 다양하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은 집권해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극우 세력이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공공연히 자행할 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이를 비호하고 지원한다. 이는 일반적인 극우 문제가 아니라 극우 파시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진욱 교수님의 이 칼럼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파시즘으로 빠져들고 있다.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는 독일 국민들을 꼬드겨서 이 모든 게 유대인의 탓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에 대한 유대인을 홀로코스트로 희생시켰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신진욱 교수의 진단입니다. 자, 이제 칼럼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신진욱 교수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파시즘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이야기했습니다. 폭력, 협박, 선동에 관용하고 묵인하면 나중엔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고, 둘째, 정당 정치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데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정파가 이 문제에서 확고하게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양대 정당이 국민의힘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극단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조국혁신당하고 협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둘째 이 조건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분화가 돼야 될 것 같다. 보수가 분화가 돼서 진짜 극우와는 손을 끊는, 절연하는 그런 합리적 보수 와 윤석열을 지금 지키자고 하고 있는 이 극우 세력들과 분리를 해서 그 사람들과 연대를 해 극우를 배척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셋째, 시민사회는 조직적 역량과 연대 네트워크를 단단히 세워야 된다. 흩어진 개인들은 결집된 증오의 힘에 맞설 수 없다.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악마팀장 TV를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개개인으로 아무리 흥분하고 분노해도 신천지라든지 대형 교회라든지 뭐 정광훈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조직화된 세력에게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연대가 돼야 되고,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개인은 조직화된 소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조직화는 민주시민보다 극우 세력들이 훨씬 더 잘 조직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진욱 교수는 한국은 지금 미국, 유럽 등 세계의 모든 발전된 민주주의 나라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농도로 응축하면서 겪고 있다. 세계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에 한국이 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진실로 세계에 빛을 선물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맺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가 파시즘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키고 트럼프가 와서 이재명을 해치우고 가두고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위시키고 제2 건국을 하자는 이 사람들 중에 다수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진욱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정말로 애국하겠다, 헌신하겠다, 나라 걱정하는 이 선량한 사람들을 이 파시즘에 물든 윤석열과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지금 거대한 세력화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진단입니다. 자, 아이리스님, 악마팀장님은 정준희 교수를 어떻게 발탁하셨나요?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기획할 때 신선한 저널리즘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풀 중에서 찾아보고 또 교수님, 주요 대학의 신방과 교수님도 보고 했는데 마땅한 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14년도에 영국으로 연수를 갔는데, 제가 저널리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가기 직전에 제가 차장 승진 교육을 KBS 연수원에서 받았는데, 정준희 교수가 영국에서 막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여기저기 강의를 하러 다닐 때 KBS 연수원에 와서 BBC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준희 교수를 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언변이 좋구나, 굉장히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구나 라고 느꼈고, 가기 전에 정준희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영국에 대한 자료를 좀 받으려고 접촉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준희 교수를 제가 그때 본 것이고, 그때 이제 정준희 교수를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론칭할 때 만나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정준희 교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몇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정식 교수가 아니라 겸임 교수인데 괜찮겠느냐, 뭐 등등등 몇 가지 핸디캡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데, 제가 정준희 교수를 설득을 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패널로 합류를 시켰고, 이후에 또 정준희 교수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거기 정직원으로 채용돼서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때도 제가 정준희 교수를 적극적으로 만류를 해 계속해서 패널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준희 교수를 잘 발굴한 게 아니고요. 제가 뿔을 했는데 정준희 교수가 엄청 잘해준 거죠. 악마팀장 TV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채팅글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